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고 이선균 씨가 사망한 가운데 피의 사실 공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상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 소식과 관련해서 좀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좀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마약 수사라고 하는 것이요. 애초에 어떤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보자의 진술이 있다고 모두 다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이 제보자와 실제로 어떤 만났다는 증거가 있다거나 결정적인 물증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함께 있어야지만 기소까지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지점이 제보자의 진술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적법하게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맞겠지만 그럼 일단 경찰 내부 단계에서 내사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이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되다 보니 지금 수사가 굉장히 길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나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음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길게 이어가다 보면서 이선균 씨의 어떤 피해나 정신적인 피폐도도 높아졌을 거란 예측이 가능하게 되면서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에 경찰 측에서는 어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모두 법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절대 위법한 사항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수사를 받던 이선균 씨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이 씨 측은 비공개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는데 경찰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관련해서 경찰 측의 입장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10월 28일 1차 소환이 있었고요. 당시는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었고 이제 추후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11월 4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23일까지 총 3번의 공개 소환 조사가 있었는데요. 특히 마지막 12월 23일 제3차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워낙 언론에서 좀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영상이나 사진이 계속 남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이선균 씨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은 좀 지하 주차장 등을 이용해가지고 수사를 받으러 갈 수 없겠냐 이런 얘기를 전했다고 하는데 이제 경찰 측에서는 어차피 너무 많은 눈이 지금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으로 온다고 해도 결국 많은 취재진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는 오히려 급격하게 이동을 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었으며 포토라인에 쓴다고 해도 추가적인 발언 없이 바로 입장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선균 씨 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경찰은 입장을 밝혔지만요. 기본적으로 일정을 공개하거나 다른 조사를 받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 소환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입장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수차례 공개 소환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좀 피의 사실 공표 문제 역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좀 내사 단계부터 중개된 경찰 수사와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무분별하게 퍼진 건데 자, 우선 피의 사실 공표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판결로 확정해서 내가 유죄다라는 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누구나 무죄로 추정이 되게 되고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정확하게 법에 정해져 있는 죄를 범하지 않고는 죄를 범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소환이라는 걸 통해서 특히 이제 유명인의 지위에 있다 보면은 많은 눈과 귀가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 아직 기소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 본다면은 아직 확정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렇게 공개 수사 과정에서 유죄처럼 다뤄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식의 어떤 망신주기 수사가 아니었냐라는 입장돼 이렇게 공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개 소환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밀실 수사 같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더 큰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까지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통상적으로 피의 사실 공표 좀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국민의 알 권리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공익적인 가치가 크다는 의견이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좀 금지 명령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피의 사실을 단계에서 공표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들은 곳곳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포에 관한 규칙에서도요.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체포 과정을 이제 함부로 영상으로 녹화하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물론 예외적인 그런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때에도 굉장히 탄탄한 증거에 의하여 한다는 그런 조항이 경찰 규칙에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법무부에서도 이제 형사 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소 제기 전에 혐의 사실의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예외적으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거나 이제 뭐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 공개할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부분,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 우리 형법에서도 명확하게 금지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형법 제126조를 보면은,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 사실에 대해서 이 공판 전에 공표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좀 유명무실한 조항이다. 일종의 이 업무 담당자들의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이를 어겼다고 해서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사문화된 조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법원에서 어떤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공표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이 피의 사실 공포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공포 명령을 아예 금지할 수 있는 것,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과 함께 이선균 씨를 협박해서 5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아이를 안고 등장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이를 안고 등장을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지점이 이제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공개된 상태에서 이렇게 소환 조사에 응했었잖아요.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선균 씨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하면서요. 모두 본인은 다 가리고 출석을 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부분은 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아이도 다 검은색 옷을 입히고 꽁꽁 싸매두긴 했지만 지금 아이 발이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전 애처롭다고 느꼈거든요. 이 아이는 지금 사실 아이의 정신적인 충격이라든가 이 상황을 아이를 같이 나올 이유가 사실 전혀 없을 것 같음에도 이런 부분 좀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결국 이선균 씨를 협박한 것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했지만 이제 판단을 보자면은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봐서 공갈죄 적용 혐의에 따라서 지금 이제 구속 상태로 앞으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되는 첫 사례가 나왔거든요.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원청 대표가 하청업체 직원의 어떤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 사건 내용부터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요. 작년 3월이었습니다. 경남 함안에 있는 이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하청 직원 근로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 보수 작업 중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다리가 깔려 숨지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청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1심에서도 역시 징역 1년 그리고 이제 해당 법인에게는 이제 벌금 1억 원이 선고가 되었는데, 이에 따라 양측이 항소하였고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 징역 1년, 벌금 1억 원을 확정한 사례입니다. 예,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이 실형이 확정되는 첫 사례가 나온 건데 이 판결이 그렇다면 향후 다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실 이런 대형 산업재해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단 그 자체로서 하청 회사의 직원이 어떤 산업재해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업체의 대표가 어떤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밝혀진다면 실형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원청회사의 대표가 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징역 1년에 법인에 대한 벌금 1억 원이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대표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해 놓음으로써 결국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사고들이 재발되지 않고 더 이상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청회사의 대표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청업체를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나지 않도록 그런 안전관리에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냐는 점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번 실형 선고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그 원청 회사들이 좀 더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고 당연히 2인이 같이 작업을 한다거나 안전관리에 있어서 조금의 허술함이 없도록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고요. 노동계에서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점은 지적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그런 입장 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각종 사건들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